안녕하세요. 간조박사 메스미입니다. 자, 오늘은 요점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에서 근골격계의 변화를 보시면 골격량이 나이가 들수록 질량이 줄어들죠. 자, 그러면서 골절의 위험이 증가하는 거고 골다공증이 증가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관절의 가동 범위가 변화가 돼요. 가동 범위는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 건데 어떻게 변화하나요? 감소를 하겠죠. 보통은. 자, 감소를 하면서 관절을 많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걸을 때도 보폭이 작고 끌면서 걷는 것처럼 보이고 발을 드는 높이가 낮게 보일 수 있다. 자, 그리고 근육량도 감소해요. 그러면서 근육이 위축되는 거죠. 우리가 근육 위축은 뭐예요? 사용하지 않아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걸 위축이라고 하죠. 우리가 근육이 줄어들면 문제가 뭐냐면 나이가 들면 뼈의 손상이 뼈의 질량이 감소하고 연골도 닳아서 없어지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거를 뼈를 지탱해 주는 게 뭐냐? 근육인데 근육 자체도 약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근육이 위축돼서 골절의 위험 아니면 낙상 위험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죠. 자, 심혈관계의 변화를 보시면 심장의 크기는 크게 변화는 없어요. 나이가 든다고 심장이 줄어드는 건 아닌데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 그러니까 노화 과정이 진행되면 덜 움직이죠. 자, 그러면서 심장의 운동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불사용 위축으로 인해서 약간은 줄어들 수는 있어요. 불사용 위축이 뭐냐? 사용하지 않아서 크기가 줄어드는 거, 위축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심박 출량은 감소하죠. 왜냐면 그만큼 대사기능도 떨어지고 활동량도 떨어지기 때문에 심박 출량도 감소하고요. 자, 맥박수도 변화 없거나 약간 감소해요. 우리가 그 맥박수가 성인의 정상수는 몇 회예요? 분당 60에서 100회잖아요. 그래서 60회 미만으로 나타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맥박수는 변화 없거나 약간 감소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심장 판막이 경화된대요. 경화된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거. 우리가 판막은 무슨 역할을 해요? 심방으로 혈액이 들어가서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들어갈 때 이 판막이 열려요. 그리고 심실로 혈액이 다 들어가면 역류되지 않도록 닫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판막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다 보니까 혈액이 심방에서 심실로 딱 들어갔을 때 확 닫히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역류가 되겠죠, 혈액이.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약한 심잡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틀린 보기로 뭐라고 나왔었냐면 강한 심잡음이라고 나와요. 강한 심잡음은 지금 판막이 이상이 있어가지고 질환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두꺼워지다 보니까 확 닫히지 못해서 혈액이 슉슉슉슉슉 이런 식으로 약하게 역류가 되다 보니까 약한 심잡음이 들리는 거죠. 자, 그리고 정맥류는 증가하죠. 혈액순환이 좋지 않다 보니까 특히 하지 쪽의 정맥류가 많이 증가하고요. 자, 그리고 혈관 저항이 증가해요. 혈관 저항이 증가한다는 건 보통은 혈관 저항이 어디 부분에 그 저항이 증가할까요? 말초 부위 혈관 저항이 증가를 해요. 그만큼 말초 부위까지 혈액 순환이 안 되고 많이 막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혈압이 상승할 수 있는 거다. 자, 그리고 동맥의 중간층이 딱딱해지는 동맥 경화증이 증가를 하겠죠. 자, 호흡기계의 변화를 보시면 기침 반사가 감소한대요. 기침은 무슨 기전이에요? 이물질을 배출하기 위한 기전이에요. 우리가 기침이 나오는 이유가 물론 감기 걸려서도 많이 나오지만 감기 걸렸을 때 뭐가 끼어요? 가래 같은 이물질들이 많이 끼잖아요. 그럼 목이 간질간질해요. 이거를 뱉어내기 위해서 기침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기침 반사가 감소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침을 한 번 해서 이물질을 젊은 사람들은 한 번에 확 뱉어내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걸 뱉어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물질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염증을 일으켜서 만성기관지염이나 폐렴이 노인한테는 굉장히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물질들을 한 번에 뱉어내질 못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해요? 기침을 할 때 여러 번에 나눠서 기침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호흡의 근력이 감소해요. 우리 모든 장기는 근육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축 이완을 통해서 팽창했다가, 뭐 이완됐다가 이렇게 계속 해야 그 산소가 들어오고 탄산가스가 나가야 되는데 근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탄력성이 감소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충분히 탄산가스를 뱉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밖으로 내보내질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증가한다? 잔류 공기량. 폐 안에 남아있는 공기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폐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탄산가스, 이산화탄소가 남아있어서 이 이산화탄소를 호기를 통해서 후 밖으로 내뱉어야 되잖아요. 근데 잔류 공기량이 증가를 해요. 폐포의 탄력성이 감소를 하니까. 자, 그래서 폐포가 탄력성을 잃고 그냥 팽창돼 있는 폐기종이 나타나는 거다. 자, 그러면서 잔류 공기량이 심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술통형 가슴이라고 해서 전후직경이 길어져요. 앞으로 볼록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가슴이. 자, 그리고 폐조직이 섬유화된대요. 폐조직이 섬유화된다는 건 딱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섬유화가 어떤 과정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냐면 그 조직이 염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손상이 돼요. 그러면 거기 부위가 다시 치유가 돼가지고 덮이고 우리 상처를 보시면 계속 한 부위에 상처가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부위에 딱딱해지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조직도. 자, 그러면서 섬유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자, 폐가 기능을 못하고 탄력성을 잃고 딱딱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게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폐활량이 감소를 하는 거다. 자, 위장관계의 변화를 보시면 타액 분비 감소해요. 침 분비가 줄어들죠. 그러면서 구내 건조증 굉장히 심해질 수 있고요. 자, 특히 청소년에 비해서 청소년은 치아후식증이 심한데 나이가 들면 치주질환, 잇몸질환이 증가를 한다. 그래서 치주질환, 잇몸질환, 풍치가 증가한다고 계속 말을 바꿔서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미래가 뭔가요? 미래는 다른 말로 맛봉오리라고 하죠. 세포가 있는 곳인데 이게 꽃봉오리처럼 보인다고 해서 맛을 느끼는 봉오리처럼 생겼다 해서 맛봉오리, 미래라고 하는데 이 미각세포가 있는 미래가 감소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맛을 느끼는 거는 쓴맛, 신맛, 단맛, 짠맛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어떤 맛을 못 느끼냐? 단맛과 짠맛을 못 느껴요. 그래서 더 달게 먹고 더 짜게 먹어야지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한다? 역치가 증가를 한다. 쓴맛과 신맛은 남아있죠, 여전히. 잘 남아있죠. 자,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연동운동, 장운동이 감소를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변비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비뇨기계의 변화를 보시면 우리가 근육의 탄력성을 잃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두꺼워져요. 자, 두꺼워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수축, 이완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방광 용적이 감소를 해요. 우리 정상 성인의 방광 용적이 몇 cc였죠? 정상 성인은 500cc 정도 돼요. 자, 그런데 노인분들은요, 거의 반절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방광 용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소변을 더 자주 볼 수밖에 없겠죠. 방광 안에 채울 수 있는 소변량이 줄어드니까. 자, 그리고 방광 근육이 약화되어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짜내질 못해요. 잔뇨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 잔뇨는 몇 cc 이상 남았을 때를 잔뇨라고 하죠? 60cc 이상 남아있을 때를 소변을 본 후 바로 측정했을 때 60cc 이상 남아있을 때를 잔뇨량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런 방광이나 아니면 뭐 항문이나 이런 것들을 받치고 있는 골반 근육이 약화돼요. 근육이 이완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요실금, 변실금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외호흡과 내호흡을 보시면 외호흡은 외기, 바깥의 공기가 들어오고 바깥으로 나가고 한다고 해서 외호흡이라고 하고 자, 바깥의 공기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와요? 폐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폐호흡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웨오 폐호흡은 폐와 혈액 사이의 가스 교환을 말하는 거다. 이 가스 교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루어진다. 자, 그럼 우리가 숨을 들이쉬어요. 그러면 어디에 산소가 많아요? 폐포에 산소가 많아요. 자, 이 폐포를 둘러싼 혈관, 모세혈관에는 모든 물질 교환은 어떤 혈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폐와 혈액 사이라고도 나오고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의 가스 교환이라고도 나와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모세혈관은 조직에서 사용한 이산화탄소 이거를 많이 갖고 있죠. 자, 농도 차이에 의해서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산화탄소, 탄산가스는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동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흡기로 쉬어요. 들이쉬어요. 그러면 산소가 폐포로 들어가서 어디로 이동한다? 모세혈관으로 이동하고, 모세혈관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폐포로 들어와서 우리가 후 하면서 호기를 통해서 바깥으로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웨오 폐호흡은 폐와 혈액 사이, 다른 말로 하면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을 말하는 거다. 자, 그러면 모세혈관이 이제는 산소를 많이 얻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필요한 조직에 나눠주기 위해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세혈관에는 뭐가 많아요? 산소가 지금 많은 상태예요. 폐포에서 얻어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조직세포에서는 막 활동하고 남은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자, 농도 차이에 의해서 산소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하는 거다. 그래서 내호흡, 우리 몸 안에 있는 호흡, 그리고 조직에서 일어난 데에서 조직호흡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 혈액과 조직 사이에서,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 가스 교환을 말하는 거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신생아 감염 예방을 보시면요. 자, 임균성 암염을 보시면, 자, 자연분만 했을 때 산도를 통해서 만약에 엄마가 임균에 걸렸어요. 치료를 받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산도를 통해서 나오다가 임균에 감염될 수 있다. 자, 쓸 수 있는 약이 질산은액과 그리고 연고로는 테트라사이클린이나 에리스로마이신이 있어요. 자, 그런데 크레데시 점안법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뭐냐? 질산은액을 점안한 다음에 생리식염수로 씻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산은 용액으로 점안한다. 크레데시 점안법을 사용한다. 자, 안연고를 사용할 때는 테트라사이클린, 에리스로마이신을 점안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아구창 칸디다증을 보시면요. 신생아나 아동들의 입안에 걸린다 그래서 아구창이라고 하죠. 자, 이거는 분만 시 산도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아기가 걸렸어요. 근데 이런 오염된 손이나 젖병, 젖꼭지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어요. 자, 원인균은 칸디다 알빈카스라는 곰팡이균이고요. 증상은 입이나 혀의 점막에 우유와 비슷한 백태가 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하얗게 혀에 백태가 꼈네, 이 우유 찌꺼기가 남아있네 하면서 닦아주는데 떨어지지가 않겠죠. 이건 감염 증상인데. 자, 그래서 계속해서 문지르다가 출혈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간호를 보시면 젠티안 바이올렛, 우리 칸디다 알비칸스 균이 엄마의 질이나 외음부에 생기는 걸 뭐라고 해요? 모닐리아 질염 칸디다증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그거는 2%짜리를 사용하고요. 입에는 보통 사용할 때 농도를 조금 낮춰서 사용해요. 그래서 1% 젠티안 바이올렛. 모성간호 책에서는 겐티아나 바이올렛이라고도 나왔었죠. 영어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젠티안 바이올렛, 겐티아나 바이올렛 똑같은 거죠. 자, 그리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돼요. 왜?
우리가 분만시 산도뿐만이 아니고 태어났을 때도 오염된 손이나 젖병, 젖꼭지 다른 애기한테서 감염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신생아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개인위생 잘하고 얘가 감염됐을 때는 우유 무균 조작해서 수유하고 젖꼭지나 젖병 자비수도 꼭 해야 되고요. 애기들은 다 물고 빨잖아요. 장난감도 따로 사용하고 소독을 따로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모성에서 나타나는 거는 모닐리아 질염이죠. 그래서 임산부에게 가장 많이 빈발한다. 우리 실제로 임산부에 가장 많이 빈발하는 게 몇 년 전에는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바뀌었죠. 그러면서 그 뒤로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한테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칸디다증 모닐리아 질염이다. 거의 여성들이 죽기 전까지 한두 번은 꼭 걸리는 거라요. 예. 그러니까 임산부한테도 가장 많이 걸리겠죠. 자, 증상은 우유 같은 백색으로 뭔가 끼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신생아들한테 걸리는 아구창도 보면 우유가 끼어있는 것처럼 점막에 끼어있다고 했잖아요. 백태같이. 이 칸디다증 모닐리아 질염도 똑같은 거예요. 흰 우유 같은 백색 질 분비물이나 질병의 하얀 치즈 같은 회백색의 점이 보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가려워요. 그러니까 외음 소양증이 심하고. 자, 그래서 병소에 2% 겐티아나 바이올렛, 젠티안 바이올렛을 발라준다. 앞에서 우리 아구창은요. 그럼 어디에다 발라줘요? 병소에 발라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답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예전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그 아구창에서 질에 뭐 겐티아나 바이올렛을 발라준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 아구창은 입안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 모닐리아 질염은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외음부에 많이 생겨요. 질이나 외음부에. 그러면 그쪽 부위에 겐티아나 바이올렛을 발라주는 거죠. 농도만 틀려요. 자, 위축성 질염은 위축,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다 보니까 쪼그라드는 건데 이거를 이제 위축성 질염, 노인성 질염이라고도 하고요. 자, 증상은 화농성의 질 분비물이나 아니면 부부관계 시 통증이나 출혈이 나타나는 게 특징일 수 있어요. 자, 감염성 질환에서 풍진을 보시면 우리가 풍진하고 매독이 시험에 예전에는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도 매독이 더 많이 나오죠. 자, 풍진과 매독을 좀 구별해서 시험을 많이 내세요. 자, 풍진은 3개월 이내 감염됐을 때 선천성 기형이 굉장히 심한 걸로 많이 나왔고요. 자, 매독은 4개월 이내에 치료하지 않았을 때 거의 대부분 유산 및 사산이 된다고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풍진이든 매독이든 태아 감염 경로는 태반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거다. 자, 풍진을 보시면요. 임신 후 90일 이내에 감염 시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 우리 90일이면 3개월이잖아요. 3개월 이내에 그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신경계나 장기나 이런 것들이 다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 이때 풍진에 감염됐을 때 선천성 기형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매독은 원인균이 트리포네마 팔리등균. 엄마가 성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돼요. 자, 그러면 태반을 통해서 태아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거다. 자, 특히 태반이 3개월 정도에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4개월 전에는 꼭 치료를 받아야 돼요. 매독균 치료할 수 있나요? 예, 치료할 수 있어요. 페니실린 항생제를 써가지고 치료가 가능해요. 자, 그래서 진단검사 이름도 시험에 많이 나왔었죠. 시험이 뭐라고 나왔었냐면 다음 중 유산 및 사산 방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혈액검사 이름이 뭐냐? VDRL 와셀만 테스트예요. 왜? 거의 매독에 걸리면 유산 및 사산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임신 16주에서 20주 후 태반을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이 이전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다. 약물의 보관 방법에서는 냉장 보관 약품들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죠. 자, 냉장 보관은 2에서 5도씨 냉암소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냉장 보관이라고 안 나오고 문제가. 자, 그래서 백신, 혈청, 알부민, 인슐린, 헤파린
혈액응고인자나 간장 추출물이 들어가고요. 자, 기름 종류의 약은 10도씨 전후에 보관하고, 자, 일반 약물들은 30도씨 이하에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고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을 하도록 한다. 특히 연고 리니멘트가 뭐예요? 리니멘트는 연고보다는 묽은 액상 형태의 바르는 제제, 액상 형태. 이런 것들이 리니멘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소독약 등의 외용약은 약장의 다른 칸막이에 보관을 해요. 왜? 이거를 먹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복용시킬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백신 냉장고의 온도 점검은 적어도 하루에 2회 정도를 시행하고, 자, 이 기록의 일지는 보존기간이 2년이다. 자, 만약에 이렇게 약물을 보관하다가 유효기간이 지났다, 폐기한다, 틀리다 그랬죠.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처리하거나 약국으로 반납을 내리는 거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인부의 변화를 보시면, 자, 체중 증가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는 언제부터예요? 4개월부터죠. 4개월부터 실제적인 체중 증가가 일어난다. 3개월 동안은요, 3개월 동안 1.5kg밖에 안 늘어난대요. 엄청 적게 왜 그런다 그랬어요? 우리가 3개월까지는 입덧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체중 증가가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나요. 4개월부터 한 달에 몇 킬로씩 늘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1.5에서 2kg씩 늘어나는 게 정상이고, 임신 말기에 총 11에서 12kg까지 늘어나는 게 정상인 거다. 우리 인부의 빈혈은 시험에 안 냈었는데 다음에 낼 거예요. 여기에 넣으면서 요점 정리하면서 같이 해봤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 성인 여성의 그 빈혈 기준은 헤모글로빈 뭐예요? 적혈구 안에 있는 혈색소를 말하는 거죠. 헤모글로빈 수치 12 미만일 때를 보통 빈혈이라고 하는데, 임산부는요, 생리적 빈혈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의 기준이 11 미만이에요. 우리가 인부가 이런 빈혈 수치가 낮게 측정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임신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출혈에 대비해서 혈액량이 굉장히 많아지죠. 몇 cc나 증가해요? 1500cc나 증가해요. 혈액량이 임신 말기에는 1500cc나 증가한다. 자, 근데 우리 혈액에는 혈구와 혈장이 있는데 뭐가 더 많이 증가한다고요? 혈장이 더 많이 증가해요. 혈구는 450cc 증가하는데 거의 혈장은 2배 이상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피가 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빈혈의 기준이 산모는 다른 거죠. 10일 미만부터를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임신 초기, 중기, 말기의 기준이 달라요. 왜 다르냐? 혈액량이 임신 초기에 확 많이 아니고 임신 초기, 중기, 말기로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는 더 묽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릿의 기준이 있는데, 그럼 헤마토크릿은 뭐예요? 헤마토크릿은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 용적률을 보는 거예요. 적혈구 용적률이나 용적률이 적다는 건 뭘 말해요? 두 가지 의미가. 탈수가 심할 수도 있는 거. 그리고 빈혈이 심할 수도 있는 거. 여기서는 빈혈이 심한 걸 의미해요. 그만큼 우리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 들어있는데 혈액 내에 적혈구 양이 적다는 건 헤모글로빈이 적다는 걸 의미하니까 헤마토크릿. 이것도 헷갈려요. 그러면 헤모글로빈이랑 헤마토크릿이 낮으면 빈혈이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 헤모글로빈 11 미만일 때를, 그리고 헤마토크릿은 37% 미만일 때를 빈혈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헤모글로빈은 0.5씩 낮아져요. 헤마토크릿은 2씩 낮아져요. 그래서 임신 중기에는 10.5, 임신 말기에는 10, 0.5씩 낮아지죠. 그래서 맨 처음 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헤마토크릿은 37%, 2 낮아니까 35에 33%,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임신 초기는 몇 주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1개월에서 3개월. 임신 말기는 마지막 개월이 8, 90. 8개월에서 10개월이니까 4개월에서 7개월이 중기가 되겠죠. 아프가 점수를 보시면 우리가 이거를 왜 측정을 하냐. 태아가 만출된 후, 태아가 분만이 된 후 1분에, 그리고 분만 후 5분에 측정을 해서 이 아기가
진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아니면 건강한 상태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자, 물론 그래서 10점이 가장 좋고요. 7점, 행운의 7, 양호한 거예요. 3점이 가장 안 좋아요. 그 신생아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즉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예요. 자, 그래서 중간, 4점에서 6점이 중등도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아프가 점수를 보는 항목은 5가지가 있죠. 호흡, 굉장히 중요하죠. 맥박, 심박동수, 그리고 피부 색깔, 반사반응이나 근긴장도다. 자, 0, 1, 2점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2점만 알고 계셔도 0점하고 1점은 알 수 있죠. 0점은 보면요 거의 없어요. 피부 색깔, 청색, 창백도 거의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반응 없고 축 늘어진. 1점은요 중간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2점, 호흡 상태는 뭘 보는 거냐, 힘차게 오는지를 보는 거다. 심박동수의 기준은 맥박수 100회가 기준이다. 피부 색깔, 몸 전체가 분홍색이어야 된다. 그래서 1점은 몸은 분홍색인데 사지, 순환이 안 되니까 사지는 청색인 거다. 자, 반사 반응, 뭐 발바닥을 때린다거나 석션을 했더니 잘 울어요. 잘 반응한다. 2점인 거다. 그래서 1점은 약간 반응, 0점은 없다. 근긴장도 잘 굴곡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2점이에요. 1점은 약간 굴곡, 0점은 그냥 굴곡이 하나도 안 된 상태로 축 늘어져요. 그래서 이런 5가지 항목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신장의 기능을 보시면 우리가 노폐물과 함께 필요 없는 수분과 함께 해서 소변을 형성을 하죠.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이나 전해질이나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수분이나 이런 것들을 배설하는 기능을 하고, 자, 그리고 전해질량을 조절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산염기 균형을, 우리 몸의 산염기 균형을 조절하는 거다.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인산이나 케톤산, 요산 이런 것들을 배설시키면서, 자, 그리고 대사성 노폐물, 약물을 배설해요. 이거는 이제 똑같은 말이죠, 결국은. 4가지. 자, 그리고 혈압을 조절하는데 레닌이라는 효소가 혈압을 조절해서 우리 정상 혈압을 유지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적혈구를 생산하는 인자가 만들어져요. 신장에서. 그래서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은요 빈혈이 굉장히 심해요. 그냥 먹는 약으로 치료가 안 돼요. 조혈제 이런 것들을 주사를 줘야 돼요. 그래서 에리스로포이에틴이 뭐냐, 적혈구 조혈인자다. 조혈이 뭐예요? 혈액을 만드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사로 조혈제를 줘야 된다. 만성 신부전 환자는. 자, 인과 칼슘을 조절하는데 활성형 비타민 D를 합성해요. 그래서 장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신장이 노폐물이나 소변이나 이런 것들 그 형성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혈압도 조절하고 빈혈에도 관여를 하고 우리 몸의 뼈 형성, 인과 칼슘의 조절도 관여를 하고 있다.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 혈관에는 3가지가 있죠. 동맥, 정맥, 모세혈관이 있어요. 자, 그런데 동맥과 정맥은 3계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외막, 그리고 중간막, 그리고 내막으로 되어 있어요. 정맥도 똑같아요. 외막, 중간막, 내막으로 되어 있는데 동맥은 이 가운데 중간층이 굉장히 두껍죠. 왜 두껍냐? 중간층은 탄력섬유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동맥은요, 여기 보시면 심장으로부터 나가는 혈관인 거예요. 혈액의 통로 혈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압력으로 쏴줘야 돼요. 그래서 탄력섬유가 굉장히 두껍고 잘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탄력섬유 발달돼 있고, 그래서 압력이 높다. 심장에서 전신으로 쏴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 몸의 심층, 저 안쪽, 정맥보다 심층을 지나고 있다. 대표적인 동맥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시험에 몇 번 나왔던 거는 관상동맥이 나왔었죠. 관상동맥은 어떤 혈관인가요? 심장 근육의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혈관이죠. 그래서 관상동맥이 좁아졌다, 협심증, 막혔다, 심근경색증이죠. 정맥도 3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중간층이 얇아요. 동맥에 비해서. 왜? 정맥은 전신에 퍼져 있는 혈액을 심장으로 가지고 모아가지고 들어오는 혈관이기 때문에 굳이 탄력섬유가 많이 발달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전신에 있는 혈액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안에 내강이 넓어야 돼요. 혈액을 가득 채워가지고 안에. 자, 특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판막이 있죠. 판막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인데 왜 판막을 갖고 있어요? 하지에 있는 혈액을 심장으로 갖고 오다 보면 중력을 거슬러서 가지고 오니까 혈액이 역류돼 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판막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맥의 특징은 전신에 퍼져 있는 혈액을 심장으로 모아들이는 혈관이고 동맥에 비해 벽이 얇고 탄력성이 적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주사를 놔도 확 안 쏘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판막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다. 자, 정맥도 굉장히 많죠. 이름도 많고. 근데 시험에 나왔던 건 이제 하대정맥. 하대정맥은 하지에 있는 정맥혈을 심장으로 모아가지고 오는 혈관이고요. 자, 문정맥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간문맥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위에서 간으로 영양분을 보내주는 혈관이다. 왜? 간에서 대부분 대사작용이 일어나야 되니까 영양분을 간으로 가져가는 거다. 자, 그리고 모세혈관은 한계층, 단일층으로만 되어 있어요. 혈관벽이. 그렇기 때문에 물질 교환이 굉장히 쉽게 일어난다. 산소나 영양분, 탄산가스나 노폐물 이동이 쉽게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조직 장기에 가까운 곳에는 거의 대부분의 혈관이 모세혈관들이 얽혀 있는 거죠. 자, 자연유산의 분류를 보시면 제가 비교를 할 때 절박유산과 불가피유산을 묶어서 보시고 완전유산과 불완전유산을 비교해서 보시라고 했죠. 자, 우리가 유산 중에서 살 수 있는 건 절박유산이에요. 절박하게 살고 싶다. 네. 자, 그래서 약간의 복통과 질출에 있어서 병원에 왔어요. 황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 주사를 맞고 안정하면서 임신을 유지할 수 있는 유산이고요. 자, 절박유산이 진행이 돼버려서 불가피하게 유산이 돼버렸어요. 불가피유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통과 질출이 많고 태막 파열이 있어요. 태막은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죠. 그래서 태막 파열되고 자궁경부가 이완돼서 수정란이 배출이 돼버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줄출혈이 굉장히 많겠죠. 자, 완전유산과 불완전유산의 차이는 유산이 됐는데 뭔가 안에 내용물이 자궁강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 불완전유산.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뭐 난막이나 태반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깔끔하게 다 나왔다. 완전유산이에요. 그래서 완전유산은 태아, 태반, 양막 등 수정된 내용물이 자궁강에서 완전히 배출되는 거. 불완전유산은 태아나 태반의 일부가 자궁강 내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거. 자, 그런데 불완전유산은 무서운 게 뭐냐? 폐혈유산을 일으킬 수 있어요.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죠. 우리가 뭔가 조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잖아요. 그쪽으로 균이 침범이 잘 돼요. 그래서 폐혈유산의 가능성이 있는데 폐혈증 생각하시면 특징이 열이 많이 나죠. 그러면서 그 부위에 균이 침범하니까 통증이 심하고 출혈이 또 심하고 그리고 악취가 나는 게 특징이에요. 자, 계류는 머물러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임신한지도 모르고 유산한지도 모르고 있다가 계속해서 그 태아가 사망한 채 뱃속에 자궁강 안에 4주에서 8주간 머무르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그래서 유산을 진단받는 경우는 계류유산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복통과 질출혈이 없어서 내가 유산했는지 뭐 임신했는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태아가 사망한 채로 뱃속에 있다 보니까 혈액응고 장애가 일어나서 코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류유산은 보통 생리가 없어요. 갑자기 코피가 나요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진단을 통해서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죠. 자, 투약 시 주의사항, 확인사항, 관찰사항에서는요. 그냥 많이 나오는 약을 한번 내봤어요. 이 외에도 기초약리에서 많이 나오는 약들도 많죠. 그거는 안 내고 진짜 자주 나왔던 것들. 자, 몰핀, 데메롤은 무슨 약이에요? 마약성 진통제인데 이게 호흡 중추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측정하기 전에 투여하기 전에 꼭 뭘 확인해야 된다? 호흡수를 확인해서 분당 12회 이하면 투여하지 않고 보고해야 되고요.
자, 디곡신은 강심제예요. 심장을 강하게 수축시킨다. 그래서 이 성분은 디기탈리스 제제다. 그래서 그 시험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말을 계속 바꿔서 내요. 디곡신 강심제, 디기탈리스 제제.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 몸에 축적작용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계속해서 투여를 하다 보면 축적돼서 결국은 심장만 강하게 수축하고 맥박수가 느려져요. 그래서 맥박수를 꼭 확인해야 된다. 이게 헷갈리면 디곡신, 강심제 이거는 심장과 관련된 거니까 맥박수를 확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분당 60회 이하이면 투여하지 않고 보고해야 하죠. 쿠마딘, 와파린, 헤파린은 항응고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고 시간을 확인해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응고 시간을 확인해서 투약을 해야 되고요. 자, 이뇨제는 소변을 배출시키는 약이죠. 자, 문제는 우리가 신장을 통해서 전해질인 칼륨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뇨제를 쓰면 소변이 다량 빠져나가니까 칼륨 수치의 변화도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고칼륨혈증이나 저칼륨혈증을 확인해야 되고요. 자, 좌약은 실온 보관이에요. 병원에서 실습할 때 냉장 보관한 이유는 이게 녹아버려서 나중에 사용하기 힘들어지니까 냉장 보관하는 거지. 냉장 보관했다가 사용 전 30분 전에는 꺼내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실온 보관해서 우리 체온에 잘 녹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실온 보관이다. 그리고 우리 관장하고 나서 몇 분 후에 대변 보라고 해요. 5분에서 15분 후에 대변을 보라고 하는데 좌약은 20분에서 30분 후 배변을 하도록 한다. 자, 철분제는 치아의 착색이 잘 돼요. 특히 액상으로 된 것들. 그래서 빨대를 사용하고 철분제가 우리가 섭취를 한다고 해도 대부분 장으로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철분제를 먹으면 대변 색깔이 까맣게 되는 거예요. 철분이 그만큼 많이 빠져나가는 거죠. 우리 몸으로 흡수가 안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몸으로 흡수시키게 하는 방법은 뭐냐? 비타민C나 오렌지 주스를 함께 복용을 하는 거다. 철분제는 식전에 복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흡수율이 좋기 위해서는. 근데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안 돼요. 속이 울렁거려요. 이런 사람들은 식후에 바로 복용하도록 해야 되겠죠. 니트로글리세린은 무슨 약이에요? 항협심증제.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이완시켜주는 약이기 때문에 빨리 써야 돼요. 빨리 효과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설하 투여하는 거다. 혀 밑에 보시면요. 혈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혈관으로 빨리 흡수가 돼서 효과가 1분 이내에 빨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하 투여다. 함당제는요. 당 성분이 함유된 것들을 입안에 머금고 있게 한다 해가지고 함당정제예요. 그래서 절대 깨물거나 물과 함께 삼키면 안 돼요. 입에 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스피린은 무슨 약이에요? 해열, 진통, 소염제이면서 항응고제죠. 항혈전제죠. 자, 그래서 출혈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떤 환자한테는 금기사항이다. 위나 출혈성 궤양이 있거나 위궤양이나 출혈성 궤양, 혈우병, 유전적으로 피 응고가 잘 안 되는, 혈액 응고가 잘 안 되는 유전병 이런 환자들은 금기다. 자, 인슐린은 냉장 보관이라고 앞에서 나왔었죠. 이거는 주사 부위를 바꾸어가며 피하 주사를 한다. 우리가 주사 부위를 바꾸어가며 피하 주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직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인슐린은 진짜 거의 평생 맞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매일 하루에 두세 번을 맞다 보면 그 조직 부위가 경화가 되거나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주사 부위를 바꿔가며 피하 주사하고 주사한 다음에 문질러도 되나요? 아니요. 누르기만 하라고 했죠. 문지르면 흡수가 너무 빨리 돼가지고 저혈당이 확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르면 안 되는 거 뭐가 있었죠? 앞에서 배웠었죠? 헤파린과 인슐린이 있었죠. 다음 시험에 이것도 낼 건데 그 결핵약이 시험에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이소니아지드 INAH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모든 그 결핵약의 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6개월요법, 9개월요법, 12개월요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효과가 가장 좋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는데 부작용이 있어요. 말초신경염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B6 뭐라고요? 피리독신과 함께 복용을 해야 되는 거다.
자, 스트랩토마이신 SM이라는 약은 제8번 뇌신경에 장애를 일으켜요. 제8번 뇌신경은 뭐예요? 속귀 내이신경이죠. 귀에 있는 신경이에요. 우리 귀는 무슨 역할을, 귀에 있는 신경은 무슨 역할을 해요? 예. 우리가 소리를 듣게 해주고 평형 감각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거에 장애가 일어나니까 난청이나 평형실조, 균형을 못 잡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화상의 넓이를 보시면요. 우리가 머리와 목까지가 9%. 자, 그리고 한쪽 팔 9%. 한쪽 팔 9%. 자, 이제 면적이 넓은 부위는 18%예요. 자, 그런데 앞에와 등판이 또 따로 나뉘죠. 그래서 앞에도 면적이 넓기 때문에 18%. 자, 등 쪽도 18%예요. 그리고 다리는요, 엄청 면적이 넓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 다리당 몇 프로예요? 18%. 그리고 외음부가 1%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화상의 분류에는 1도, 2도, 3도 화상으로 나뉘는데, 자, 1도 화상은 표피층만 손상이 된 거고요. 피부의 가장 겉표면이죠. 자, 그리고 2도 화상은 표피층 전층과 진피층 상당 부분까지 손상이 된 거다. 3도 화상이 표피, 진피 전층, 그리고 피하지방층까지 손상이 된 거다. 자, 그래서 1도 화상을 먼저 보시면 표피층만 손상이 됐기 때문에 그냥 국소적으로 열감이 있고 약간 붉어지고, 붓고, 그리고 따끔따끔하는 따끔거림이 약간 있을 수 있죠. 자, 이때는 화기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찬물에 담그거나 찬물찜질을 해요. 그리고 드레싱이 필요하면 멸균 드레싱을 한다. 자, 2도 화상은 진피층까지 손상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 발적이 심하고요. 부종도 심하고 통증도 심하고 그리고 자결감, 타는 듯한 통증이 심해요. 자, 그리고 이때부터 수포가 생기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찬물에 담그거나 찬물찜질, 멸균 드레싱이 필요하고 절대 수포 터트리면 안 돼요. 왜 그런다 그랬어요?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2도 화상도 주의할 게 있어요. 체표 면적의 30% 이상 침범하면 체액 손실이 굉장히 심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입원해서 수액요법이나 이런 것들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감염의 위험성이 심할 때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자, 3도 화상은 피하지방층까지 손상이 됐기 때문에 괴사나 심한 부종. 자, 그리고 진피 전층과 피하지방층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신경이 손상됐죠. 그렇기 때문에 2도 화상에 비해서는 통증은 적을 수 있어요. 감각이 안 느껴지니까. 자, 가장 중요한 건 쇼크에 예방하는 거다. 우리가 그 쇼크의 종류에서요, 저혈량성 쇼크에서 뭐가 들어갔었어요? 혈액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화상이나 탈수가 심한 경우가 저혈량성 쇼크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3도 화상까지 입었다는 건 거의 쇼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인 간으로 쇼크를 예방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감염이 되지 않게 주의하고 멸균 드레싱 해주고, 그리고 우리 몸에 그 체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호흡곤란까지 생길 수 있어요. 호흡곤란 잘 관찰하고요. 그리고 수분과 전해질 공급하고 쇼크 위험이 심하니까 꼭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다. 자, 그리고 화상에서 주의할 점 밑에 보시면 수포는 절대 터뜨리면 안 된다 그랬죠? 감염의 위험성이 크니까. 그리고 안면 부위 화상 시에 가장 우선적인 간호는 기도 유지예요.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처에는 얼음 마사지 금지죠. 저체온을 유발할 수도 있고 순환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화상 부위에 연고를 먼저 바르면 안 돼요. 찬물로 먼저 화기를 시켜줘야 돼요. 왜? 우리가 연고를 바르면요. 화기가 빠져나가지 않고 밑으로 들어가서 조직이 더 손상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의점이다 보시면 돼요. 산후기관에서 산후통 문제가 잘 나오죠. 그래서 산후통은 우리가 훗배알이라고도 하는데 자궁의 불규칙한 강직성 수축이에요. 왜 이런 것 수축이 일어나냐? 우리가 그 분만을 하고 나면
태아나 태반이 다 나오긴 하지만 안에 분비물이 남아있죠. 이 분비물을 밖으로 빼내주기 위해서 이런 불규칙한 강직성 수축이 나타나는 건데 언제까지 이 산후통이 있을 수 있냐? 보통 일주일가량 있을 수 있다. 그럼 산후통이 심한 산모들이 따로 있죠. 어떤 산모들이냐? 초산부보다 경산부. 여러 번 분만할수록 산후통은 더 심해요. 왜? 자궁이 원래 상태로 가기 위해서 줄어들기 위해서 분비물을 내보내기 위해서 산후통이 생기는 건데 경산부는 자궁이 그만큼 늘어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자궁이 과다 신전된 경우. 임신을 했을 때 자궁이 커져 있었던 산모는 자궁이 더 빨리 줄어들어야 되니까 산후통이 심하겠죠. 그래서 양수 과다증이 있었거나 거대아를 분만했거나 쌍태아를 분만한 산모가 산후통이 심할 수 있다. 그리고 모유수유모나 자궁수축제 투여시. 모유수유를 하면 유두가 자극돼서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그랬죠. 그러면 자궁수축이 돼서 산후통이 심해질 수 있다. 자, 회음적의 통증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냉찜질을 할 수 있는데, 분만 직후 24시간 이내에 하는 거고요. 자, 통증 경감, 출혈, 부종 감소고요. 좌욕이 24시간 이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똑같죠. 통증 감소, 부종 감소, 우열 예방, 그리고 염증 감소의 효과가 있어요. 노폐물을 걷어들이고 영양분을, 산소를 공급하면서 손상된 조직을 치유하는 염증 감소 효과가 있고요. 자, 물의 온도는 40에서 43도, 그리고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적용하고, 한 번 했을 때 5분에서 10분, 하루에 3, 4회다. 특히 수유후나 용변후 하면 더욱 위생적이다. 자, 열램프는 건열요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체위는 건열요법 할 때 어떤 체위예요? 배횡화이에요. 왜냐하면 열램프를 어디를 조여줘야 돼요? 회음부를 조여주기 때문에 무릎을 세워서 다리를 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횡화이 그리고 적용은 15분에서 20분 적용을 하고 5분마다 불편감이나 화상이 없는지 잘 관찰하고요. 자, 우리가 그 전구는 30W와 40에서 60W짜리를 사용하는데 30W짜리 사용했을 때는 30cm 거리, 40에서 60W짜리 사용했을 때는 40에서 60cm 거리를 유지한다. 그리고 작은 적외선등은 45에서 60cm 거리, 그리고 큰 적외선등은 60에서 75cm 거리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는 계속해서 요점 정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